692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뒤에 가서 692페이지 7번 문제를 보시면요. 7번 문제 사례 문제인데 자, 신탁자 갑 7번 문제 692페이지에서 수탁자 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돈 댔네요.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했고 그래서 등기가 이제 을 명의로 됐고 어떤 명의 신탁이에요? 계약 명의 신탁. 이 내용을 읽고선 문제를 읽고선 그림을 잽싸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지금 매도인이 병 그죠? 매도인 그리고 을 매수인이면서 수탁자 그리고 갑이 신탁자 이렇게 약정을 하면서 얘가 돈을 댔잖아요. 내가 돈 댈 테니까 자금 지원 네가 네 명의로 살아.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을 한 거고 맞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을이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이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체결했고 그래서 이제 정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옳은 거 찾아보래요. 그림을 잽싸게 그린 다음에 1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명의신탁 약정 효력은 무효 맞나요? 맞죠? 약정은 항상 무효잖아. 항상 무효. 그러면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 맞나요?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선의하기 매도인이 사실을 몰랐다고 가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매도인이 선이라고 나오잖아. 등기 유효 당연히 얘도 유효고 누가 소유권자? 얘가 소유권자. 1번이 맞네요. 그렇죠? 매도인이 왜 선이에요? 여기 가로 내용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 매도인이 몰랐다고. 갑과 을이 사이 약정을 몰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이가 된 거지. 그리고 답은 1번이에요. 2번은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근데 정이 알았다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나요? 아니죠.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선이건 악이건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선악불문하고 악이라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 틀렸고 3번은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얘가 갑이 정에게 소유권 주장이 돼요? 안 되죠. 얘는 어떠한 경우든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 소유권자고 유효하게 또 얘가 취득을 한 거잖아요. 정이 소유권자예요. 신탁자는 소유권 주장이 안 된다고요. 다만 얘에게 수탁자에게 매수 자금 지원한 것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처분행위는 횡령죄인가요? 아니죠. 팔아도 횡령죄가 아니다. 얘가 소유권자니까 무죄. 매도인 나오는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이제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 다음 을은 1년 3천만 원이 아니라 3년 1억. 왜? 수탁자니까. 이게 왜 처벌되는 거예요? 횡령죄는 아니지만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명의신탁 어떤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자는 5년 2억 수탁자는 3년 1억. 지금 을은 수탁자잖아. 3년 1억 이렇게 나와야죠. 명의신탁 자체를 처벌하는 거. 그렇게.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나오면 쉽지는 않겠다. 더 어렵게도 나와요. 민법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중개실무로도 요 정도는 그냥 풀만하게 나온 거야 사실은. 이거보다 더 어렵게도 나온다고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시고 하면 풀만하다고 이게. 다시 이제 주임법, 상임법, 경매, 매수신청, 대리 등록. 무조건 문제가 나오는 거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앞으로 가서 주임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좀 필요한 것만 643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줄여서 주임법 이렇게 나오고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거 내용은 만만치가 않더라. 얘도 자, 적용 범위를 보면 먼저 인적인 범위를 보면 원칙은 자연인만 개인만 적용되는데 자연인만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법인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요. 법인도.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동그라미 3번, 4번이죠. 동그라미 3번, 4번을 보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번에 중소기업, 법인. 이렇게 세 가지는 법인인데 예외적 적용. 예외적으로. 그래서 자연인만 적용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법인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인이면 한국 사람, 외국인 다 적용이 되죠. 미성년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외국인도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도 적용이 되는 거고 다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넘겨보면 644페이지 양가로 2번 물적 범위는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죠.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은 적용이 안 되고 주거용 건물이면 동그라미 1번 전부 임대차건 일부 임대차건 상관이 없어요. 적용이 돼요. 주거용 건물이면. 문제는 주거용, 비주거용 어떻게 판단해요?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 뭐 등기부다, 건축물 대장이다. 그 표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미등기, 무허가여도 적용이 돼요.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4번은 미등기 주택 전세다. 적용되죠. 등기 안 하고 월세는 안 내는데 보증금이 많대요. 적용되죠. 등기를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월세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를 안 하고 살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대요? 그럼 적용이 안 돼요. 전세권으로 보호하면 되니까. 그거는 전세권으로. 근데 얘는 보호할 게 없잖아요. 미등기 주택 전세는 등기를 안 하고 사니까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채권적 전세. 적용이 된다. 월세를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하지 않다. 등기 안 하고 살면 적용이 된다. 그렇게요. 5번 대지도 주택이다. 적어놔야 돼. 동그라미 5번. 주택의 대지는 주택이에요.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대지는 주택이다. 6번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된다. 잠깐만 빌린 거. 민박, 펜션 빌린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잠깐 빌린 거. 상인법도 공통이고 이것도.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된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어놓으면 7번하고 가장임차인도 적용 안 된다. 가장임차인 적용 안 된다. 가장임차인은 형식만, 무늬만 임차인이고 채권에서 돈 받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가장임차인, 임차인 형식만 취하고 있는 사람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항력 별표고요. 자, 주임법을 만든 이유예요. 대항력 때문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대항력 언제 문제가 되냐면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요. 집주인 바뀌어서. 대항력이 없대요. 나가야 돼. 대항력 없으면.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또 대항력이 없으면요. 나가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받기가 쉽지가 않아. 대항력이 있으면 나가.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계속 안 나가면 돼요.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 보통 첫 번째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항력이 있으면 나가. 안 나갈 수 있다. 대항력이다. 근데 두 번째도 대항력이에요.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대항력. 그럼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요. 이제 그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어떻게 하면 생겨? 대항력이? 등기하면 생기죠. 등기하면 바로 생겨. 등기하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주임법을. 임대인들이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가 없을 때에도 주택인도 이거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집에 살고 있는 거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죠. 다음 날이 다음 날 0시를 말하는 거고. 자, 이 두 가지가 대항 요건이에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대요. 다음 날 0시부터. 이게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 두 가지 모두 갖춰야 취득.
두 가지 모두 존속해야 유지가 돼요. 대항력이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존속해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 가거나 전입신고를 뺐대요. 그럼 끝이야 그냥. 계속 존속해야 된다고. 유지가 되려면. 언제까지?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라고 굉장히 늦게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게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고. 자, 이제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간접 점유 판례밖에 없어. 간접 점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간접 점유를. 이렇게 돼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던 경우도 있었고 대항력이 있던 경우도 있었어요. 먼저 없던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임차인이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어. 임대차를 하자마자 동의 얻어서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 집에 산 적이 없어. 임대차 하자마자 전대차. 그래서 전대차가 됐어요. 임대차를 다시 한 거죠. 그러면 전차인 명의로 실제로 사는 사람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됐어요.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에 대항력 발생한다고. 자,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이 대항력이 임차인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전차인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 대항력이 생겨요. 전차인은요? 결론. 그러니까 이걸 가장 많이 오해하죠. 전차인은 자기 게 뭐 없어. 전차인은 임차인 걸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전대차를 한 거야. 임차인 거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을 갖다 써야 되는데 전차인이 임차인 대항력이 없었잖아. 그게 다음날 0시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긴 대항력을 전차인이 갖다 쓰는 거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다 임차인 거야. 전차인 건 뭘 따로 배우질 않아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대항력이 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다가 전대차하고 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동의 얻어서 전대차하고 나갔어요. 살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전대차가 됐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는 대항력이 있었잖아요. 있던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아까는 없었으니까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 거고 밑에는 있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된다고요. 유지가 되는 거를 갖다 쓰면 되잖아. 그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원래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게 생긴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거다.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결론은 똑같아.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점유하건 전대차에서 간접 점유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직접 점유자,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은 돼야 한다. 그런 판례예요. 예. 공통점은 그거다. 이제 판례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주민등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그 판례들은 판례 번호들이 나와 있으면 그 날짜를 보면 다 옛날 판례야.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 지금은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게 전입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나눠봐야 돼요.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 임차인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은 없고 근데 임차인 잘못이 단 1만 있어도 대항력은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임차인 잘못이 전혀 없고 공무원 잘못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택 종류가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단독주택이면 지번까지 정확하게 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아파트 연립주택은 아무도 안 틀리니까 그렇게 다만 연립주택일 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였어. 예를 들어서 A동 101호인데 가동 101호 이렇게 했대요.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잖아. 연립주택에서. 근데 판례가 같대. 이거는 괜찮대. 연립주택인데 A동이나 가동이나 1번 타자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잖아요. 딱 갔더니 가동이라고 돼 있는데 ABC로 돼 있대. 그럼 당연히 A로 갈 거 아니에요. 판례가. 영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임차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대요. 그것도 괜찮대.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배우자, 자녀, 가족 명의로 하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였죠. 자, 이게 존속 요건이에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존속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제 가족 전체가 뺐어. 전입신고를 다. 상실이에요. 근데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뺐어요. 전입신고를. 대항력 상실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나갔을 때 상실. 그런 거고. 또 옛날에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가 됐다가 회복이 될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면 법에서 정한 이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만 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이 돼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되나? 법에서 정한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회복돼야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판례도 있고 그렇게. 자, 이제 대항력은 언제 문제가 된다? 집주인 바뀌었을 때. 그럼 매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되고 경매로 집주인 바뀌어도 문제가 되죠. 경매로. 그럼 이제 문제는 경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 경매에서 누구한테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래요. 대항력을 주장하고 싶어. 누구한테? 경매에서. 1번 경매 법원 찾아가서 판사한테 주장한다. 2번 낙찰자에게. 낙찰자에게. 판사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경매 끝난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 판사가 새로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법원 가서 판사한테 막 돈 달라고 하는 거는 우선변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변제권은 경매,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고 주로 경매 시에 문제가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게 우선변제권이에요. 요건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에요. 확정일자가 대항력 요건인가요? X. 확정일자가 밑에 나올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그러면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우선 면제권이라고 가장 먼저 받는다. X.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후순위보다. 이렇게. 언제 발생하냐면 그 날짜에. 도장 받으면 그 날짜에. 단 대항력이 있었으면.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25일 전입신고를 했대요. 27일 예를 들면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대항력 언제 발생? 다음날 0시. 맞죠? 그러면 26일 0시. 자, 대항력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확정일자. 대항력 물어봤을 때 확정일자 쳐다보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요건이 아니잖아. 확정일자 27일 받았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대항력에서는 전입신고만 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전입신고니까 26일 0시. 자, 이제 우선매제권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우선매제권 물어보면 이제 확정일자를 봐야죠. 27일 발생한다고. 대항력은 26일 0시. 우선매제권은 27일 그 날짜. 뭘 물어보나 잘 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가 바뀌었대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다양해서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다양해서 그리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어. 27일. 자, 대항력 언제 발생해요? 맞췄어. 28일 0시. 대항력을 물어보는데 대항력을 물어보는데 확정일자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전입신고 27일이니까 28일 0시. 그럼 이제 우선면제권은 언제 발생하는가? 자, 우선면제권 물어보니까 확정일자를 봐야죠. 언제 발생해요? 25일. 맞아요? 아니야. 27일 0시에 같이 생겨요. 왜냐면 내가 도장을 미리 받았는데 그때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도장만 받았지 대항력이 없잖아. 그럼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겨요. 대항력이 28일 0시니까 28일 0시에 우선면제권도 같이 생기게 돼요. 아까는 전입신고를 미리 해놔서 대항력이 전에 발생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른 날짜에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같은 날짜에 하지. 그렇죠? 27일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같이 받았대요. 27일. 같은 날짜에 다. 자, 대항력 언제 생긴다고요? 28일 0시. 우선면제권 언제 생긴다고요? 27일이에요? X 28일 0시 같이 생긴다고. 27일에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28일 0시 생기잖아. 그러면 같이 생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그렇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놔도 의미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었으면.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거야. 실제로도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같은 날짜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집주인이. 임차인이 27일 날 이렇게 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저당권도 27일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짜니까 저당권과 임차인은 동순이다. OX. X.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죠. 왜? 저당권은 그 날짜예요. 27일. 임차인은 다음날 0시잖아. 임차인이 뒤로 밀린 거라고. 저당권이 선순위가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굉장하게 불리한 거야. 이거.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이런 경우 근데 작년에 봤다. 작년에 한 수강생이 저한테 질문했었어요. 이거.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전입신고를 동사무소 문 닫기 전에 등기부 떼보고 다시 똑같은 상태면 저당권 설정 안 돼 있으면 그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도 돼 있으면 그때 이제 잔금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잔금을 보증금을 줄 때 그때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미리 주고 그렇게 하면은 임대인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전입신고를 공인 인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새벽에도 할 수 있거든. 지금은.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옛날 판례예요. 옛날 판례.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해 보이지만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은 다음날 0시니까 후순위. 그럼 질문. 그럼 이런 경우는 임차인끼리는 A는 오전에 전입신고, B는 오후에 전입신고했대요. 임차인끼리는. 동순위죠. 둘 다 다음날 0시잖아. A가 먼저 전입신고했어도 임차인끼리는 동순위예요. 둘 다 다음날 0시가 되니까 동순위.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네? 자, 임차인 27일날 이렇게 했어요. 27일날. 근데 28일 저당권이 설정됐어. 28일 저당권이고 27일 임차인이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누가 선순위? 혹시 동순위 그러면? 임차인 28일 0시고 저당권 28일이니까 동순위예요? 맞췄어. 임차인. 왜? 꼭두 새벽이잖아. 0시니까. 이건 0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등기소 문 열문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죠. 이런 경우라면. 됐고. 자, 결론. 확정일자. 뭐의 요건이다? 우선면제권. 그러면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뭐다? 최우선 변제권. 우리 최우선 변제권. 요게 1순위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내가 3순위인데 1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증금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를. 그러니까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를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건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서울에서는 1억 1천 이하 소액이면서 대항 요건까지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요건이야.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는 뭐 요건? 우선매주권.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X 필요 없다고. 전입신고까지만 잘 돼 있으면 된다고.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전입신고만.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이렇게.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면제권 그러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다른 담보물권자의 선순위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보고서 눈치를 채야 돼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의 최우선 면제권 그런 경우. 그러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담보물권자가 선순위 포함한 거고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이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고. 그래서 뭐를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물어보나. 지금 대항력을 물어보고 있는 건가? 우선 면제권을 물어보는 건가? 최우선 면제권을 물어보는 건가? 문제를 풀 때 잘 봐야 된다고요. 다 따로따로더라고요. 이게 별개. 그리고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어디냐면 경매예요. 경매. 그래서 제가 경매 관련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하고 그래서 주임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닥 어렵지 않은데 이게 경매랑 갑자기 짬뽕이 돼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자, 다가구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하고 도장도 받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후순위로. 그리고 3번 임차인이 또 들어왔어. 1번, 3번이 달라요. 다가구 주택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다 그렇게 하니까 전입신고도 하고 도장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끝났어. 낙찰자가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네.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 3번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요. 야, 너 나가 하는 거예요. 3번 임차인한테. 얘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있다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얘한테 나가래. 근데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없어.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었잖아. 경매, 공매 시에는 순위가 중요해요. 저당권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저당권이 죽으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대항력이 없어. 뭐 없어. 예. 근데 보세요 이제 낙찰자한테 뭔가 주장이 안 돼요. 내가 후순위였으면. 그러니까 월세 사러 들어갈 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럼 나는 경매에서는 낙찰자에게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후순위가 되면. 근데 이제 이걸 했잖아.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대항력은 누구한테 주장하는 거? 낙찰자.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이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있다고. 그거는. 근데 보세요. 얘가 확정일자 받아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3순위면 4순위, 5순위보다는 먼저 받는 거지 2순위 얘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 받아가. 먼저 있는 놈이 싹 쓸어가요. 경매에서. 남은 찌끄레기 넘겨요. 얘가 다 받고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받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넘기는 거야 밑으로. 얘는 달라고 하면 찌끄레기 조금 받아요. 잔액 왕창 남지. 그럼 이제 왕창 남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 3번 임차인은 낙찰자 새로운 집주인에게 뭔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 안 돼. 잔액도 누구? 원래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돼요. 원래 주인 찾아가서. 못 받아. 못 받는 거죠 거의. 원래 주인이 돈이 없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 뭐 소송해서 받고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소송할 필요도 없어. 그거 있는데 지금 뭐 이거 계약서가 있는데. 근데 받기가 어려운 거지. 얘가 돈이 없으니까. 3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인다고 그래서. 예. 근데 1번 임차인은요? 둘 다 있어요. 위에 있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딱 할 때 등기부가 깨끗하다.
그럼 나는 뭐 보증금을 무조건 안 떼이는 사람이야. 예. 무조건 안 떼요. 선순이면. 경매가 개시됐대요. 깜빡하고 아무것도 못했대. 1번 임차인이 경매에서. 괜찮아.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돼요. 1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뭐다? 나가. 안 나가도 되고 그 낙찰자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 다 달라고 해도 돼요. 경매에서 안 달라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확정일자도 다 받아서 경매에서도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아. 그쵸? 내가 1순위니까. 근데 만약에 5천만 원 중에서 4,900만 원 받고 100만 원 남았대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가구에서는 소액 임차인들이 있어가지고 전액 변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잔액이 한 100만 원 남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1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건데?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돼. 얘는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그래야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져요. 지금 경매 법원 가서 4,900만 원 받고 남은 100만 원 경매 법원에서 못 받았으면 낙찰자에게 또 받으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돼. 그러니까 얘는 보증금을 안 떼요. 가만히 있다가 경매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전부 다를 낙찰자에게 달라고 해도 되고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또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고 경매 법원 가서 만약에 법원에서 다 못 받고 잔액 남으면 잔액은 또 낙찰자에게 받으면 되고 얘는 보증금을 안 떼인다.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그렇게 되죠. 근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알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뭐 네이버만 쳐봐도 웬만큼 다 나와. 이런 내용들이. 너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항력 없어서 나가야 돼. 보증금 못 받아. 이거 다 나온다고 3번 임차인. 그래서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최근에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최근에는 만들어 볼게요. 1번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보증금 1억이었어. 그 다음 2번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5천만 원 피담보 채권에 이 상태에서 보증금이 증액이 된 거야. 이제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됐다고요. 후에. 그러면 같은 사람이잖아. 3번 임차인은 아까 다른 사람이지만 근데 같은 사람이라고. 5천만 원 증액됐대요. 5천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지만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증액됐으니까 3번 임차인처럼 이렇게 후순위로 붙여야 되는지 이게 문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됐대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같은 사람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증액됐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붙일 때 3번 임차인처럼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보세요. 경매가 들어갔어. 낙찰 대금이 1억 5천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보는 거야. 1억 5천. 그럼 1억 5천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배당을. 이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죠. 이제 돈 나눠줄 때. 그러면 얘가 1억이니까 1억 다 받아요. 1억 받아. 이거는. 얘는 5천 받아. 그렇게. 증액된 거는 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1억 5천에서 남는 게 없잖아요. 얘가 1억 받고 남은 찌끄레기 5천을 얘가 받고 얘도 5천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다고. 이게 2억이었으면 상관이 없죠. 2억이었으면 얘도 5천 받으니까. 근데 1억 5천이면 얘가 1억 받고 얘가 5천 받고 증액된 거는 증액된 5천은 경매 법원한테는 못 받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경매 끝났잖아요. 낙찰자가 찾아왔어. 낙찰자가 나가래. 야, 너 나가.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 5천만 원 못 받았으니까 못 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가. 안 나가도 돼요? 얘 5천 못 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인데 나 못 받았으니까 나 못 나가. 맞아요? 아니야. 나가야 돼. 얘. 왜 그러냐면 저당권 밑에서 못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위에서 못 받았으면 안 나가도 돼. 근데 저당권 밑에 3번처럼 3번 임차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라고 지금.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럼 증액된 건 누구한테? 원래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지. 위에서 못 받았으면 주장할 수 있지만 위에서. 지금 밑에서 못 받았으니까 이 5천은 낙찰자에게 주장이 안 된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거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저당권 밑에부터. 그리고 저당권에게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임차인처럼 됐으니까. 증액된 부분을 낙찰자에게도 주장이 안 된다. 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그리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고. 후순위 임차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 3번 임차인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더라.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거. 증액해줄 때 잘 봐야 된다고. 당연히 얘가 증액을 해줄 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야. 소용이. 그래도 이 밑에 들어가니까.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거 괜찮겠지. 안 괜찮다고. 저당권 설정된 후에 증액된 건 무조건 밑에 붙어 있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잘 몰라서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그리고 또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 실수 많이 하고 증액될 때 이제 이런 것도 실수 많이 해요. 임차인이 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 거야. 이사를. 집주인이 보증금 줘서 받고 새로운 집 구하고 이사 가면 돼요. 돈 안 주네? 돈 안 줘.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래. 그러고 있어요. 돈 안 주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이사를 나가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등기해달래. 등기해주고 자기 집을 빼겠대 이제. 만약에 그냥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실되잖아.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니까 그냥 이사 가면 상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거죠. 아, 그냥 이사 가면 안 되겠구나.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지. 해서 집주인 쫄라서 뭐 했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한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그럼 전세권은 이제 등기했으니까 얘 밑에 있고.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 상실.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니까 이 등기로 1번에 있는 임차권, 이게 이제 대항력 우수매주권이 그냥 보호가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했어요. 전세권으로 임차권 보호가 안 돼. 채권, 물권, 성격이 달라서. 한 사람이 임차권, 전세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성격이 다른 권리니까. 채권, 물권이니까.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그건 아시잖아. 채권, 물권 그거는. 얘는 그걸 몰랐던 거죠. 세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되겠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얘는 어차피 없는 거고요. 저당권 밑으로는 다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배당을 해줄 때 얘가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이에요.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못 받아. 경매 법원한테 얘가 1순위로 배당을 못 받아요. 왜?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갔을 때 얘는 없는 거라고, 끝. 그러니까 얘가 이제 1순위가 된 거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받고 또 이렇게 된 거죠. 선순위가 다 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 얘가 다 받고 남은 찌끄레기. 얘가 조금밖에 못 받은 거예요.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니, 제가 먼저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었고요. 저 등기까지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판례가 어쩔 수가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전세권은 임차권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잘못한 거야. 임차인은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따로 있거든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도 있어요. 그걸 하든지. 지금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한 거는 이거는 집주인이 등기를 해준 거예요. 등기를 해줬을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등기를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그럼 등기가 돼.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갔으면 얘 말이 맞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했으니까 그냥 망한 거야, 얘는.
어쩔 수 없다.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그래서 결론은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등기를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임차인이 나중에 등기하게 될 때 임차인은 꼭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등기할 때는. 만약에 얘가 처음에 전입신고에서 들어가 살 때 그때 등기했대요. 그럼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어차피 얘가 다 선순위니까. 근데 등기 안 하고 살다가 나중에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이 전세권이 후순위로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임차권 등기했으면 위에 붙는데 임차권 등기가. 그래서 임차인이 나중에 등기할 때는 꼭 임차권 등기하자. 그리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함부로 빼면 안 된다. 잘 모르면 그냥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뭐 어떻게 하고선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면 보증금 날린다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다른 학원에서 또 저 찾아와서 또 보증금 떼었다고 이거. 자기 후순위로 들어왔거든요. 경매 들어가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없애준다고 했는데 없애주지 않은 거야. 부동산에서 이것까지 다 확인해 줬어야 되는데 이거 다 없애고 들어가니까 선순위가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겠지 하고선 그냥 하고선 전입신고 갖고 살고 있었던 거죠. 다 주고선. 안 없앴네 저당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사기 친 거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집 경매로 넘어가고 돈 없으니까 보증금 다 떼이고 지금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어떡하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잘 모르면 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들은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법에서 보호를 안 해줘요. 후순위 임차인들은. 그냥 끝까지 어떻게 버텨서 그냥 이사 비용이라도 많이 챙겨서 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3번 임차인 이런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또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본인들이 요 정도까지는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게 되고 자 책을 보시면요. 644페이지에서 대항력 요건까지만 한번 볼게요. 책에서. 양가로 1번 대항요건. 1번 자, 대항요건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하면 바로 생기는 거고. 그리고 기억 보시면 가족 중 한 명 명의도 상관이 없고 니은 다가구면 집원까지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디귿은 임차인 잘못이 없다 보니까 있는 거죠. 공무원 잘못이니까. 그렇게요. 그리고 리을은 임차인도 모르게 주민등록이 딴 곳으로 옮겨졌어요. 임차인 잘못이 없잖아요. 대항력 있다. 임차인도 모르게 임대인이 이딴 짓을 해놓은 거야.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담보가 왕창 안 나오니까 이게. 대출이. 그 다음 미음 보시면 직권말소 아까 설명드린 거 회복될 때 어떻게 된다?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서 회복돼야 된다. 그냥 회복되면 안 되고. 그 다음 비읍은 동의 얻은 전대차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으면 다음날 영시 생기면 되고 있었으면 유지가 되면 되고 직접 점유하건 간접 점유하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고 시옷은 가장 임차인 되는 거예요. 가장 임차인. 가장 임차인이니까 인정이 안 되죠.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게 가장 임차인. 채권에서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이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대항력, 뭐 우선 매조건, 최우선 매조건 하나도 인정이 안 돼. 가장 임차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요건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는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것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연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는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종강이 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주임법하고 상임법, 경매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상임법이 더 중요해요. 주임법보다. 상임법이 내용이 더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또 주임법과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차이점들이 있어서 그 차이점들을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